마음 쉼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마음 쉼터를 섬기고 있는 서인숙 권사이고요. 마음 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면은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열이 나죠. 열이 나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은 조금만 누가 탁 건드려도 화가 쉽게 나고 쉽게 터지겠죠. 짜증도 많이 나고 그럴 때는 이제 그 뜻이 이 마음속에 많은 찌꺼기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찌꺼기를 비워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데 그 찌꺼기가 있으면 계속 이제 이렇게 불이 타겠죠. 불이 나겠죠. 마음속에. 근데 그 불이라는 그 뜻은 뭐라 그럴까? 불화자를 쓰더라고요. 마음에 불이 났다. 근데 그 찌꺼기가 있으면 계속 타니까 그 찌꺼기를 비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함께 울고 웃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리노이 주정부 몇십 년 동안 강담 일을 계속 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상담학과 학과정으로 섬기면서 이제 기독교 상담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상담하면서 우울증이 실제 이제 미국 전체 인구 아니면 세계 전체 인구에서도 거의 사람이 10명 모여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우울증을 한 번은 앓은 적이 있다, 아니면 현재 앓고 있다라고 보실 만큼 정신과 약인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다른 정신과 약에 비해서 제일 효과가 있는 약이고 한 65%에서 70% 정도는 우울증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된다 할 정도로 좋은 약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울증 약을 먹는 동시에 이제 치료사, 사이코테라피스트라고 이제 미국에서 그러잖아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정신질환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카운슬링, 상담을 하는 정신치료사한테 가셔서 상담 치료를 같이 받으면 거의 치료 효과가 제일 이제 정신질환에서는 높은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우울증이 무섭냐 하면 그냥 우리는 그러잖아요. 다 호강에 받쳐서 그런 거야. 먹고 살기 정말 바쁘고 고달파가 우울할 새가 어디서 이러는데, 정말 심각한 거는 우울증이 이제 아주 마일드한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중한 정도가 있는데, 중증으로 간 우울증 환자들이 한 10%에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15%까지도 자살로 끝나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심각한 이 질환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나 주변에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을 다스리는 법, 대처하는 법을 배워서 내가 이제 주위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으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PPT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은 게, 우울증이라 그럴 때는 증상을 말해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모든 증상이 어떤 거를 포함하나 증상을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병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참고로 이제 마음쉼터하고 관련되는 토픽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치매 그러잖아요. 치매는 병명은 아니에요. 의사가 환자 차트에 우리가 진단을 내릴 때는 알츠하이머성, 그 다음에 다른 그 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치매 증상을 말하듯이 우울증도 이제 증상을 말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참고로 이제 그 우울증 그러면 진단을 내릴 때 정신과 의사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하면, 내가 강남의 의사한테 가서 너무 내가 살기 힘들고 우울하고 죽고 싶은 충동이라서 강남에 가서 정신과 의사한테 진단받았더니 그 사람은 나보고 주요 우울증이라는데, 강북에 있는 의사한테 갔더니 아니라고 해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정신치료사들이 진단을 내릴 때 그 진단을 분류하는 기준을 적어놓은 책이 DSM이라고 부르거든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책인데, 미국에서 DSM이라고 부르면은 그 책을 말하는데, 그걸 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 병은 불안증이다, 정신증이다, 우울증이다,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정신 질환 얘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DSM이라는 말을 알아두면 좋은데, 이제 거기에 이제 책 안에 모든 정신 질환의 종류들이 이제 다 이런 증상을 보이고 이런 기준이 있을 때는 이런 병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의사가 진단을 내린다라는 게 나와 있는 책인데, 거기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증상을 보이는 그 이제 현재 보이는 증상들을 종합한 거를 설명하는데, 첫째 우리가 이제 크게 카테고리로 봤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는 우울증이라는 증상을 보일 때는 일단 내 활동에 변화가 생겨요. 뭐냐 하면은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아니면 잠을 전혀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계속 먹는 걸로 그냥 우울한 걸 풀려고 먹거나 아니면 입맛이 똑 떨어져서 전혀 못 먹거나 아니면은 체중이 갑자기 확 늘거나 아니면 확 줄거나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활동적으로 성생활을 하던 분이 성욕이 확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능력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굉장히 대학생의 경우에 학생들의 경우에 집중도 잘하고 그 다음에 기억도 잘했었는데 뚝 떨어져요. 기억하는 능력, 집중하는 능력.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학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지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큰 게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주변 환경에 대해서, 내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 되고 절망적이 되고 죽고 싶다 생각이 들면서 부정적인 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 행동에서는 나중에 그 절망과 부정적인 생각이 극도로 가면 우울증 마지막에 가서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 자살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우울증 중증 상황에서 사람이 웬만한 우리 자신의 의지력으로 내 스스로 생명 못 끊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살면서 죽고 싶다 생각 안 해서 보신 분 한 분도 없을걸요. 그죠? 그렇지만 못 끊어요. 근데 중증으로 갔을 때는 그분들이 자살을 할 만큼 이제 행동의 충동 조절로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 못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우울증 증상 중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우울하다, 절망적이다, 다운된다, 아무 이제 의욕이 없다는데 행동 증상 여기가 이제 그거예요. 그 전에 내가 재미있게 했던 거에 대해서 아무런 재미와 이제는 관심이 없어져요. 다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런 관심도 없어. 해서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지고 뭔가를 이제는 나가는 것도 귀찮고 뭐 친구 만나는 것도 귀찮고 내버려둬 하고는 커튼 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고 싶은 거. 그래서 행동에 있어서 동기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지 피곤해요. 항상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두통으로 나타나고 또 이제 소화기 장애 이렇게 해서 그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중 안에 수십 가지 여러 가지 우울증 병명이 따로따로 있는데 정신과 선생님들이 진단을 내리실 때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대표가 Major Depressive Disorder라는 이제 진단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주요 우울증, 소위 제일 심각한 우울증이에요. 해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이 진단을 내릴 때는 지난 2주 동안에 최소한 이제 다 합쳐서 9가지거든요. 위에 2개, 밑에 7개 해서 이 9가지 중에 5가지의 증상이 2주 동안에 계속해서 거의 매일 동안에 거의 하루 종일 이 증상을 보일 때 5가지 이상의 그걸 보일 때 의사 선생님들이 Major Depressive Disorder 주요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려요. 그래서 보통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나 우울증 진단받아서 왜 우울증이래, 누구 이웃이 지금 우울증이래 이럴 때는 이 진단을 이제 받으신 거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일단 기분이 우울증 말 그대로 푹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분이 그냥 다운되고 우울하고 슬프고 낙담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한 게 아무런 재미가 없어. 사는 낙이 없고 흥미가 없고 옛날에 내가 즐거워했고 좋아했던 거가 이제는 아무런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 2가지 중에 하나가 꼭 들어가면서 밑에 7가지 중에서 다
합쳐서 이제 토탈 9가지잖아요. 중에서 토탈 5가지가 거의 매일 거의 2주일 동안에 거의 하루 종일 증상을 보일 때 주요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첫째 이제 체중 감소 아니면 증가, 그 다음에 식욕,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조금 밥맛이 없고 조금 뭐 이런 거 아니고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면이나 과수면, 어떤 사람은 잠을 너무 못 자서 거의 못 자거나 아니면은 하루 종일 잠만 자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몸이 계속 긴장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좌불안석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는데도 몸이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뭘 할 수가 없어. 애 아침에 학교 가는 것도 못 봐주고 남편 출근하는 것도 못 챙겨주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데도 몸이 항상 피곤해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없어.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삶에 대해서 나는 항상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할 때는 3가지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부정적으로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나는 내가 그런 바보 짓을 하다니 나한테 대해서 끊임없는 죄책감. 그 다음에는 앞으로 나는 살 가치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나는 구제불능이하는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2번째는 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집안을 보니 지금 내 직장 돌아가는 걸 보니 희망이 없어. 모든 거는 절망적이야 하고 부정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장래 3가지 크게 고로 내 장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무런 희망 소망이 안 보여. 이렇게 이 3가지가 깜깜한 절망적인 부정적인 걸로만 보일 때 사람들은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느끼고 나는 살 가치가 없어. 그 다음에 부정적하게 죄책감 느끼는 거예요. 내 애가 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내가 그날 이렇게 안 했더라면, 내 배우자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이렇게 음식을 어떻게 안 했더라면, 주변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를 자학하면서 자책하는데 객관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우울증의 증상에서 뭐냐면 계속 죽고 싶다 생각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주요 우울증 Major Depressive Disorder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정신치료사나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PHQ-9이라고 그래요. 9이 뭐냐 하면은 이제 PHQ는 Patient Health, 이제 그 건강, 정신 건강을 테스트하는 조그만 시험지가 있는데 PHQ-9이라 해서 9가지 질문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다음번 맘시프트 모임에 오시면 제가 그 한국말로 번역, 저는 이제 미국 정신센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영어로 된 걸 미국 환자들한테 썼는데 한국말로 번역된 거를 제가 찾았거든요. 그걸 제가 시험을 한번 볼게요. 테스트를 할게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요 9가지 아까 증상에 대해서 1번에서 4번 답을 하게 해요. 그래서 4번은 거의 매일 그렇다. 그 다음에 3번은 2주 동안에, 지난 2주 동안에 내가 거의 매일 그렇다 그러면 그 증상에 대해서 내가 4번을 택하고, 내가 2주 동안 중에서 한 일주일 정도 그랬다, 일주일 정도는 괜찮았다 하면은 3번, 그 다음 2번은 거의 그렇지 않다, 1번은 전혀 아니다 해서 내가 시험을 보면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대답을 해요. 9가지 증상을. 그렇게 해서 점수를 더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4점을 다 맞았으면 9가지 36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증상이 전혀 없다, 0점을 다 했으면 빵점이 나오겠죠. 점수가 0점에서 36점인데 우리가 정신치료사나 정신과 의사들이 5점 이하가 나오면 당신은 우울증 아니에요, 걱정 마시고 가세요 하고, 5점에서 10점이 나오면 당신은 아주 경미한 지금 우울증 초기 단계예요 하고, 10점에서 20점이 나오면 지금 이제 지금 중간 정도, 우울증이 지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이제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점, 이제 20점에서 36점 넘어가면 심각한
아주 중증 우울증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바로 치료를 안 받으면 앞으로 자살 충동으로 이미 많이 느끼고 있지만 자살을 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바로 약물 치료와 그 치료를 안 받으면은 안 되는 이제 그런 기본 테스트거든요. 다음번에 마음쉼터 모임에서 저희가 그거를 테스트를 나눠드리고 점수를 제가 채점해서 이제 한번 연습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치매라고 부를 때도 그 안에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있거든요. 있는데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75% 정도가 치매 카테고리 그 증상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치매라고 진단받아서 할 때는 그 중에 70에서 80%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이기 때문에 그냥 치매라고 부르면 그게 알츠하이머성 치매인 거예요. 그 알츠하이머라는 건 이제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울증이라는 거 안에도 메이저 디프레시브 아까 말씀드린 주요 우울증이 가장 많이 진단받는 거지만 그 안에 어떻다 그랬어요? 그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더 자세하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 PHQ-9만 시험을 보고 그거는 특히 환자 스스로 대답을 하는 거니까 그것만 가지고 진단을 의사 선생님들 물론 안 내리겠죠. 저희도 이제 굉장히 자세한 이제 구체적인 질문과 인터뷰를 해서 진단을 내릴 때 주요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지속 우울장애라고 소위 이거는 뭐냐면 오래 주로 2년 이상씩 하면서 우울증 증상은 보이는데 그 심한 정도가 훨씬 얕으신 분들 계속 우울한데 그렇게 주요 우울증만큼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 이런 우울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 정신치료사들이 진단을 내리실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우울증 안에서도 꼭 그렇게 항상 우울한 증상을 또 안 보이는 비전형적인 우울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즈널 블루라고도 말을 하는데 미국에서 블루라는 거는 약간 이렇게 우울한 색깔을 상징하는 건데 계절에 따라서 우울해지기 때문에 저도 이걸 알아봤어요. 시카고에서 30년을 살면 이렇게 됩니다. 겨울이 6개월이고 10월이 되면 눈이 오고 4시가 되면 깜깜해지기 시작해서 겨울 내내 춥고 어둡고 스산하고 깜깜하고 이게 4월까지 가요. 그러면은 이 6개월 동안에는 그냥 저절로 인생이 우울해지면서 우리 여기 이민생활 다 하시지만 이민생활 어때요? 슬프죠, 그죠? 외롭죠, 힘들죠. 하면서 저는 갱년기 올 때 이 계절성 우울을 알아봤거든요. 근데 시애틀, 런던 이런 데 사시면은 북부 유럽에 제일 많아요. 왜? 안개 끼고 시카고처럼 춥고 어둡고 스산하고 이게 이제 일조량하고 우울증이 관계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시카고 같은 경우는 제일 심했던 경우는 한 달 내내 합쳐서 해가 떠 있는 시간이 토탈 11시간밖에 안 된 적이 있었어. 그럴 때는 우울증 직결이겠죠. 그래서 해를 조이는 시간이 이제 밝은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길수록 그 지방에 우울증이 덜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틀란타는 축복받은 데예요. 왜? 제가 일로 이사를 2년 전에 와보니까 날씨가 일단 덜 춥고 해가 많이 맑은 날이 많고 이런 데는 우울증이 저는 시즈널 블루가 이쪽 지역 보면서는 없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 특히 시즈널 블루 이거는 여자들 많이 나타나요. 이게 이제 갱년기하고 같이 만나면은 아마 주변에 50대 중반 가서 전부 여자들 만나면 야, 왜 사냐 이제 막 이 소리 나올 거예요. 그게 갱년기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줄면서 그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와 이제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 제가 시카고에 사실 때는 만나면 다들 애들은 또 뭐하고 겹쳤냐? 애들은 다 커서 대학 갔어. 영어로 empty nest 그러죠. 이제 둥지 안에 새끼들이 짹짹짹짹 할 때는 바빠서 우울할 새가 없어 누구 말대로 그죠? 그러다가 애들은 다 대학 떠났어. 그 다음에는 내 인생은 뭔가 하는데 갱년기는 오고 날씨 우울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절적 해서 이제 근데 거짓말같이 있잖아요. 한 4월 지나면서 막 시카고 여름은 또 날씨 좋거든요.
싹 없어져요. 예, 그래서 이 노인들이 왜 따뜻한 데로 가냐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 우울증, 이거는 이제 소위 우울증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 이제 가면 쓰고 이제 우울증 증상, 그 다음에 이제 애들도 이제 우울증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 애들이 있는데 얘들은 증상이 좀 달라요. 어른하고는. 얘들은 이제 이게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가지고 그게 가출을 하거나 무단결석 아니면 알코올, 마약 뭐 이런 식으로 폭력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동양 우리나라 같은데 대학 입시 이런 스트레스, 학교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가능할 경우에 애들이 이제 사춘기 청소년 우울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매틱 그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걸로 해서 이 우울증이 이제 의사한테 가면은 뇌과의사 선생님이 다 멀쩡하게 소화도 문제 없고 뭐도 문제 없고 하는데 나는 계속 미식거리고 소화 불량되고 두통 있고 이제 이럴 때 이 신경성이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우울증, 그 다음에 알코올, 남녀, 마약 중독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갱년기, 그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갱년기가 되면서 이제 호르몬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불면증도 나타나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게 이제 타이밍이 어떻게 맞아 들어가냐 하면은 저거예요. empty nest하고. 고전에는 미국 엄마들 특히 어때요? 우리 슈퍼우먼 아니에요? 일하면서 애들 라이드 해주면서 밥에 먹고 살림살이 하고 바빠가 정신없다가 애들이 대학 딱 떠나고 나면은 이제 공허해지고 빈둥지 증후군 그러잖아요. 그죠? 요때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울증으로 안 떨어지려면. 길을 쓰고 나를 위한 계획을 짜야 돼. 헬스클럽 조인하고, 교회 안 나가던 성경복고 모임 등록하고, 교회 안 나가던 새벽기도 나가고, 교회 그 다음에 무슨 취미활동 아니면 내가 보람있고 좋아하는 그룹들 있죠. 열심히 소속해서 내가 내 관리를 안 하면은 갱년기 굉장히 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 우울증 당연하겠죠. 저도 60이 넘어가니까 저절로 어때요? 모든 거에 있어서 점점점 뭐예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내 인생 돌아보면서 또 후회도 되고 등등등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더한 거, 저는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는 축복이 있는데 일까지 은퇴했어. 아무 데도 갈 데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울릴 사람도 없고 이렇게 등등 하면서 또 어때요? 배우자가 돌아가시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뭔 것 같아요? 자식의 죽음? 아니면 뭐 이럴 것 같죠? 첫 번째가 배우자의 사별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마음에 고통을 주는 거라 그러거든요. 그 이제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그러고 어때요? 이제 기운 없어. 그리고 젊은 사람 아니까 끼워주지도 않아서 점점점 고립되게 살아요. 그러면 노년기 우울증. 제가 그 노년기 우울증을 양로원에서 정신치료사로 일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는데 치매하고 우울증이 제일 많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날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렇겠죠, 그죠? 소망, 희망 같은 게 점점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산후 우울증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것도 겪었는데, 이제 뭐냐면 아기 낳고 나서 보통 한 달 이내에 우울증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막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우울해지면서 이제 이때 앞으로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 다음에는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되고 좋아하는 것보다가 두려움, 불안 이런 걸로 해서 산후 우울증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등등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진단은 의사 선생님들이 줄 거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고 전문가가 내려주는데, 이제 우울증의 원인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모든 질병은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태어날 때 내 유전인자가 약한 거예요. 그쪽으로. 그 다음에 하나는 뭐겠어요? 그 다음 후천적으로 살면서 내 환경에서 스트레스겠죠. 그죠? 환경에서 주는 힘든 일, 아니면 극단적인 트라우마 같은 거, 충격적인 일,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어. 꼭 그렇게 극단적인 게 아니어도 이혼을 했거나, 보이프렌드가 나를 떠났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충격적인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거에 있어서 꼭 나쁜 일만 아니에요. 승진을 했어. 아니면 아기가 태어나서 이런 거는 경사인데도 나한테 너무 과도한 책임과 부담감을 주니까 이런 좋은 일들이 또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돼서 우울증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여기서는 생물학적, 유전적인, 환경적인 이렇게 이제 저기 했는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게 종합적으로 뭐냐 하면은 우리의 뇌 안에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균형을 깨트려 버려가지고 소위 우울해지려는 그 감정을 막아주는 그거를 충분히 이제 제대로 안 나와서 모자라면서 이제 우울증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세로토닌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균형이 깨지고 모자랄 때 이렇게 이제 뇌학에서 생물학적 그래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게 약물 치료를 하면 이런 거를 조절을 해주니까 그게 균형이 잡히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분들은 약물 정신과 약물 치료 이러면 그 부작용 심해. 나 미친 사람 아닌데 왜 먹어? 그거 먹으면 아마 평생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막 이러는데 실제 우리가 콜레스테롤 당뇨 있어서 약 먹듯이 우울증은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고 내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나중에 중증으로 가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보다가 65% 70%의 완치율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 약은 요즘은 그러고 초반기에 나왔을 때 약들은 부작용 많았어요. 먹으면은 뭐 온몸이 막 저기도 되고 마비도. 근데 요즘은 약 종류가 약이 너무 좋아졌고 약 종류도 너무 많아서 보통 내가 한 가지 약을 먹으면 내한테 안 맞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다른 약으로 바꿔줘요. 2번, 3번 바꾸다 보면 나한테 잘 맞는 약이 있어요. 그리고 양도 조절해요. 조그맣게 시작해서.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제대로 나오게 해주니까 콜레스테롤 혈압약처럼 먹으면 도움된다라는 거.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왜 이제 모든 질병은 유전적인 거 있죠. 태어나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취약하게 vulnerability 그러거든요. 약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 집 식구들은 콜레스테롤 수치 다 높아요. 특별히 고기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처럼 우리 집은 당뇨에 왜 병력이라는 거죠. 그 태어날 때 유전인자가 내가 그 병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신장이 약해, 나는 심장이 약해, 나는 뭐 폐가 약해. 태어난 유전적인 요인이 있겠죠. 모든 병은 그죠. 그 다음에 공평해요. 억울해할 거 없어. 나는 콜레스테롤에 약하지만 또 딴 사람은 내 없는 거에 약해요. 우리가 뭐 있다고 억울해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있겠죠. 살아가면서 이제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형제들을 봤더니 왜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치매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그 부모와 집안 식구들이 우울증에 있으면 비율이 훨씬 높은데 왜 모든 형제가 다 치매가 안 걸리고 우울증이 안 걸릴까요? 그거는 취약성도 다르지만은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극도의 스트레스, 너무 힘든 환경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고 저기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영향으로 우울증을 쉽게 걸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민 사회에 사는 분들이 내 나라에 사는 사람이고 한국에 사는 것도 장난 아니게 힘들다 하지만은 미국에서 지 나라 땅에 사는 미국 사람들보다가 우리가 이민자로서 어때요? 애 키우는데 제가 부모 세미나를 엄청 많이 다녀서 애 키우는데 어때요? 사춘기 애들 키울 때 다들 엄마들 눈물 쏟으면서 키우잖아요. 언어 소통 안 돼, 문화 소통, 문화적으로 틀려, 세대 간 소통 안 돼. 그 다음에 내가 미국도 주류 사회에 나가서 일할 때 차별당해. 저도 미국 직장에서 일 많이 해보면서 이거 뭐 당연하게 차별 엄청 받더라고요. 아직도 법적으로는 몇 평등 그래도 남의 나라에서 이민자로 살고 그 다음 여자들 어때요? 한국은 우리가 여자들이 일을 하면 물론 이제 더 힘든 점도 많지만은 조금 도움받는 것도 많은데 여기 너무 여자들은 우리는 다 슈퍼우먼이 돼야 돼. 그죠? 그 도움 손길도 힘들고 여러 가지 등등으로 거기다 애들 키울 때 한국은 가니까 그 버스가 와서 애들 학원도 많이 데리고 가더구만 여기는 또 기사까지 해야 돼. 그래서 저도 애들 키우면서 완전히 뺑 돌게 정말 살았는데 밥에 먹으면서 그지
이제 1인 4역 5역 하죠. 이러면서 과부하 스트레스가 지나치니까 갱년기원에서 우울증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저기 한데 여기에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스트레스 조절해야 돼요. 특히 이혼하거나 사별하거나 실직하거나 이런 이제 더 힘든 사건이 있을 때 훨씬 더 우울증이 이제 빨리 저거 하겠죠. 그 다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아니면 뭐 그저 여러 가지. 그러고 이제 아까 얘기했죠. 똑같은 상황에서 애 둘이 있는데 보면 하나는 뭐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왜 털털하고 외향적인 성격이 있고 또 어떤 애는 어때요? 훨씬 소심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애 있죠. 그런 거 등등이 다 합쳐져서 어떤 사람은 더 잘 걸리기 쉽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 외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정신과 선생님 진단 내리기 전에 한 번에 이제 또 걸르는 스크린 이제 하는 작업이 신체적인 이유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거나 당뇨병이 심하거나 뇌졸중 이런 신체적인 병 때문에 우울증 증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간단한 테스트 하나에서 결정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체 질환으로 보면 뇌질환, 소화기 질환, 내분비 질환, 심장 질환 뭐 이런 등등 약물 이런 거 잘못 먹으면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이 신체적 증상을 치료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이런 요인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우울증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냐 하면은 두 가지예요. 약물 치료하고 그다음 상담 치료예요. 그죠? 근데 이제 상담 치료에서 이제 약물 치료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만 미국에서는 약을 처방할 수 있어. 의과대학에서 MD, 메디컬 닥터로 졸업하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만 약을 처방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담 치료는 정신치료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약은 처방 못하지만 이런 정신질환을 진단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주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모든 개인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정신치료사들은 각 주정부마다 정신치료사 이제 그 주정부 국가고시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석사학위 이상 이제 그 전공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몇 년 일하면서 이제 자기가 일할 동안 계속 이제 슈퍼비전 이제 임상 슈퍼비전 받고 그 다음에 주정부 다 고시가 있어요. 그 고시를 붙으면 진단 내리는 시험 봐서 합격을 하면 이제 각 주정부에서 라이센스를 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일리노이에서 한 20, 30년 일했기 때문에 저는 일리노이 걸 가지고 있는데 운전면허증처럼 제가 조지아에 이사를 오면 조지아 거로 바꾸고 싶으면 가서 이제 시험은 면제해주고 면허증 여기 딸 때 우리가 왜 돈 더 내고 뭐 간단하게 뭐 테스트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로드 테스트 새로 해야 되면 새로 하듯이 뭐 아니면 이렇게 교환해서 이제 바로 따게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담 치료는 정신치료사한테 받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주 초기에는 정신치료만 잘 받아도 약물치료 없이도 호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신치료 훈련을 잘 받으면 3개월에서 6개월을 잘 받으면 내가 평생 그 우울증이 또 돌아오고 할 때 스스로 그거를 스스로를 잘 치유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담 치료가 중요하다고 연구 결과 상담 치료하고 약물 치료를 같이 했을 때 중증 그다음에 중간 정도 이제 심각한 정도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반드시 양쪽을 겸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저희는 미국 센터에 그 상담센터 테라피 센터에서 일하다 보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보면 의무적으로 상담 치료를 같이 받으라고 시켜요. 주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이런 보험을 받을 때는 정신치료사를 안 만나면 안 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정신치료사들이 하는 상담치료 기법이 뭐냐 하면 인지행동치료라고 부르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 제가 오늘 그거를 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신치료사들이 하는 거고 주변 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약물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약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나한테 맞는 걸 찾을 때까지 몇 가지 약을 바꾸면서
도세지 그러죠. 용량도 조절하면서 그 다음에 요즘에 부작용도 굉장히 극소화됐고 효과가 좋으니까 정신과 선생님한테 가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치료는 사이코테라피라고 하는데 이제 뭐냐면은 닥터 이제 아론 백이라는 사람 우리가 이제 우울증 얘기할 때는 닥터 백이라는 사람 얘기가 꼭 나오는데 펜실베니아 병원 필라델피아 병원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우울증 환자를 한 수천 명을 이제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해봤더니 1960년대 이제 막 우울증 약이 나왔다 효과 있다 해서 막 붐 하고 기대를 하고 약물을 써봤는데 생각대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야 하고 봤더니 약물 치료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뭐냐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 환자들만이 가진 생각하는 독특한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우울증 환자 얘기했죠. 자신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아니면 미래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현실적이게 부정적인 생각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나는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어. 이거 도움 안 될 거야. 내 환경 어차피 소망 없어. 아무 날 어차피 비전 없어.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두 명 환자를 보고 한 게 아니라 그런 병원에서는 수천 명을 연구 대상으로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아하 우울증 환자들은 이게 지금 생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구나. 그걸 이제 고상한 말로 하면 인지 기능 장애예요. 인지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인지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생각하는 법을 도와주자. 그러면 좋아지겠구나. 약물 치료와 함께 해서 이 사람이 처음에 인지 치료를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 생각하는 방식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하다가 해보니까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행동하는 양식도 같이 바꿔주니까 효과가 확 더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인지 행동 치료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인지 치료는 아까 얘기했죠. 지금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하는 방식과 꽉 차있어 신념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죽어야만 되는 존재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내 인생 종쳤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 꽉 차있는 잘못된 믿음과 신념 체계와 생각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나를 찾아가서 어릴 때 부모가 매일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됐어. 너는 뭘 해도 못해. 너는 우리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야. 계속 부정적인 예를 들면 부정적인 계속 메시지만 들으면서 나 자신은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고 무가치한 인간이고 나는 죽어야 될 인간이야 라는 신념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념이 있을 때 잘 안 바뀌죠. 그거에서 지금 모든 상황이 딱딱치면 그 신념이라는 저 밑에 빙산에 나를 이루고 있는 신념에서 자동으로 탁 튀어나오면서 이것도 부정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모든 해석을 이제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이제 부정적인 그런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이제 잘못된 신념, 믿음, 그 다음에 그 신념으로 인해서 항상 자동으로 탁 튀어나오는 반응 생각은 항상 어디로 가냐?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교정해 주는 거예요. 정신치료사들이. 그래서 인지치료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거기다가 행동치료를 건넸더니 뭐예요? 우울증 환자들. 제가 본 우울증 환자들 엄마들 제일 많은 거 카텐 탁 치고 아침에 학교 갈 때도 못 봐줘. 기운이 없어. 오리 털기도를 덮고 있는데도 바위가 나를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아. 남편 출근할 때도 못 봐줘. 남편 집에 올 때 됐는데 밥을 한 개 할 기운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내가 살아가는 일과를 봤더니
그거를 교정해 주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일과표를 같이 짜요. 그래서 아침에 억지로라도 시리얼 한 공기라도 먹고 억지로라도 얼람해서 이 시간 되면 강아지 오줌 누이로 산책 한번 쏘이고 교회 친구가 억지로 점심시간에 전화해서 찾아와서 사람하고 잠깐 대화를 하고 맥도날드 가서 커피라도 한 잔 같이 마시고 그걸 behavior activation 해서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스케줄을 짜서 억지로 뭐예요? 내가 내 일과를 행동을 교정해 나가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행동 치료하면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죠? 행동 자체에 초점을 가져가지고 행동 교정하는 건데 우리 행동 치료는 우리 한테 다 배웠죠. 왜 그거? 이렇게 개 있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마다 종 쳤더니 나중에 종만 쳐도 음식 안 줘도 입에서 침이 나왔다는 것처럼 행동을 교정하면 뭐가 바뀌냐 하면은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삶이 바뀌기 때문에 행동층을 교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는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을 교정하는 걸 통해서 약물치료와 같이 아주 초기에는 약물치료 없어도 훨씬 좋아지더라. 그게 이제 인지행동치료예요. 그래서 이제 인지행동치료할 때는 뭐냐 하면은 트라이앵글 삼각형에서 우리는 제일 머리에 이게 뭐예요? 두뇌가 우리 컨트롤 타워죠. 여기가 뭐예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한 축은 뭐예요? 우리가 감정이 있어. 그 다음에 이쪽 한 축은 뭐냐면 행동이 있어.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어느 한쪽을 바꿔주면 다 변동이 생겨요. 내가 굉장히 우울하다 슬프다 감정을 느낄 때는 생각으로 내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 감정이 어때요? 절대 행복하지 않죠? 감정이 연결가고 그 다음에 어때요? 굉장히 슬프고 기운이 없고 낙담이 되면 내가 지금 막 일어나서 활동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세 가지가 서로 연결이 돼서 한쪽 축을 우리가 개선을 교정을 시켜주면 다른 게 생각이 건강해지고 낙관적이 되면 감정이 밝아지고 감정이 밝아지면 내가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행동을 억지로 아까 그랬죠. 추스려가지고 억지로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 생각보다 기분이 좋아졌어. 그럼 생각이 이거 좀 할만하네. 나도 뭐 좀 해야 되겠네. 집에 가서 남편한테 밥이라도 하나 하자. 하면 행동이 달라지고 아니 생각이 달라지면 내가 감정이 밥을 하다 보면 어때요? 또 기분이 좋죠. 가족한테 내가 밥을 해줄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껴서 그래서 행동 활성화를 하면은 아주 조그만 계획을 세워요. 가장 쉬운 거. 그래야 내가 성공했다는 성취감을 느끼면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더 힘든 걸 할 수 있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최소한 양치 세수를 시간 정해서 하나를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시리얼 먹는 거, 그 다음에는 나가서散歩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행동을 바꿔도 생각을 바꿀 수 있고 감정을 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인지치료는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생각에는 막 저 밑에 나의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신념이 있고 믿음도 있고 그 믿음에서 나와서 전자동으로 항상 튀어나오는 반응하는 자동적 생각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바꿔주는 거고 행동치료는 아까 행동적 방법 얘기했죠. 일과표 짜가지고 자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감정, 행동, 생각 인지행동치료는 인지치료, 행동치료 어느 걸 제일 먼저 공략하더라도 뭐예요?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행동치료와 인지치료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고 인지치료 간단하죠? 인지행동치료는 말 그대로 인지치료, 행동치료 해서 자 보통 상담 가면 최소한 한국 분들 성질이 급하셔서 오시면은 이거 왜 한 주만에 안 좋아져요? 2주 만에 안 좋아져요? 근데 정신치료사 상담 가면 최소한 보통 미국 사람들은 6개월, 1년이에요. 최소한 3개월 이상 해야 내가 그거를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거를 배워서 집에 가서 매주 연습하고 시행착오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내 거가 되려 그러면 그 다음에 내 혼자서 할 수 있으려면 3개월에서 6개월은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좋은 게 회사 보험들이 다 있으니까 자기 돈 안 내니까 왔다 갔다 시간만 쓰면 돼요. 근데 그것도 정말 제가 보니까 존경스럽더라고요. 1시간 반 걸려서 찾아오더라고요. 이제 미국 사람들은 상담 치료도 부동산 우리가 할 때처럼 똑같거든요. 막 구글 들어가서 찾아. 내가 좋아하는 기법, 인지행동 치료 기법. 그 다음에 이 사람 막 부동산 우리 왜 저기 에이전트 찾을 때 그 사람 경력 보잖아요. 이 사람 어디서 공부했고 훈련을 얼마나 받았고 경력이 몇십 년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사무실이 어디고 뭐 그 다음에 요새도 막 별표 몇 개인가 봐가지고 이것도 쇼핑이에요.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잖아요. 가는데 이 사람들은 회사 의료보험이니까 자기 돈이 아니니까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리고 다니면 안 다니는 것도 분명히 전문가니까 도움이 되고 좋아지니까 6개월 1년을 다니는데 한국 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내 보험이 아니라 현금으로 내고 오시니까 실제 오래 다니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거 뭐 눈에 보이는 것처럼 뭐 딱 수술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뭐 바로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아물고 이런 게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정신치료가 받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잘못된 생각 습관이 뭔가를 알아서 교정하는 법을 배우면 그게 나중에는 이제 혼자서 계속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인지 기능이라는 거 간단하다 그랬죠. 생각하는 방식이고 인지 치료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를 생각해서 교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잘 생각하고 건강하게 생각하고 있나 아니면 이게 지금 좀 왜곡돼 있나를 내가 어때요? 살펴봐서 이거 왜곡됐네 잘못됐네 하면 생각하는 법을 바꾸는 게 인지치료예요. 근데 이제 봤더니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다 생각하는 규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규칙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저 밑에 내 안에 있는 이 저기 빙산의 저 90%는 눈에 안 보이지만 나한테 믿음이 있고 신념 체계가 있어요. 거기서 순간순간 내가 어떤 상황에서 반응할 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는 습관과 규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지도식이라 도표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특히 우울증 환자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나름대로 합리적이지 못하고 왜곡된 규칙들, 생각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특이하게 얘기했죠. 우울증 환자분들은 어떤 경향이 있다고요? 이거 우리가 꼭 우울증 환자까지 진단 안 받아도 다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 분들 전반적으로 저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존경할 점이 많고 너무나 귀한 점이 많은데 우리가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한국 문화가 살 때 소위 어릴 때 기를 살려주고 격려하는 문화에서 안 자라고 잘하는 거는 당연하고 못하는 거를 우리가 너무 지적질을 많이 받아서 그 다음에 또 경쟁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내가 내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경험에 환경에 대해서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있어서도 실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일기 써보면요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내 눈에 보이는 힘들고 어려운 점 마음에 안 드는 점만 가지고 꽉 차 있어서 우리가 왜곡을 하고 그러하고 장래에도 내가 얼마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예를 들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도 비관적인 경향이 있다라는 건데 우울증 환자들이 심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상담을 받으면서 스스로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상담사들이 정신치료사들이 질문을 해요. 소크라테스틱 질문이라고 내가 그런 왜곡된 생각을 하면 그때 그 전문 정신치료사,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셨어요? 나 취업 2번 인터뷰했는데 2번 다 떨어졌으니까 나 앞으로 평생 나는 취직 못하고 이제 나는 가난하게 살 거예요. 내 보이프렌드가 나 한 번 찾는데 나 이제 절대 어느 남자도 나를 안 좋아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왜곡된 생각을 깨달아
깨닫게 만들어줘서 정신과 치료사하고 같이 그 작업을 하면서 나중에는 정신치료를 안 받아도 내 스스로 내 생각을 딱 자동으로 멍 때리고 앉아있다 어떤 생각이 들었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거. 그러면 내가 훈련받았던 걸 기억하면서 지금 이 생각이 왜곡된 생각인가 현실에 기초한 합리적인 생각인가 해서 이거 왜곡된 생각이네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뭐라 하냐면 내 생각이지만 no thank you 하고 내보내야 돼요. 그러고는 그 생각을 뭐로 바꾸냐 하면은 아니 우리 교회 김 집사님 봤더니 뭐 취직시험 3번 떨어져도 뭐 4번째 더 좋은 거 만나대. 그리고 뭐 내 친구 봤더니 보이프렌드가 막 한 번 뭐 떠났다고 뭐 그 다음에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대. 이런 식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으로 내가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으로 빠지는 걸 내 스스로 대치시켜요. 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거를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생각에는 차원이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저 밑에 있는 신념 체계 코어 빌리프라는 게 있어요. 나는 안 바뀌어. 그 생각은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부모가 어릴 때부터 나 태어나지 말아야 되라고 그랬어.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하고 이 밑에 있는 나의 핵심 믿음이 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왜? 내 옛날 남편이 나를 버리고 떠났거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닥쳐도 안 믿어. 저 사람 또 떠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핵심, 여기 빙산의 90%로 믿는 핵심, 여기 밑에 내한테 믿는 핵심 신념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자동적 사고 차원이 있어. 요거는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상황이 탁탁 치면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왜 뜨거운 거 만났을 때 생각해서 뜨거우니까 손 떼야지가 아니라 자동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생각이 어떤 상황에서 바로바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사고인데 우울증 환자분들을 봤더니 이 자동적 사고가 그 핵심 신념이 부정적이다 보니 왜곡된 생각을 하는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대표적인 게 보통 7가지로 요약해도 돼요. 그냥 10가지로 나누면 좀 중복되는 게 있는데 한 가지라도 더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10가지로 제가 나열했거든요. 이게 이제 생각이 왜곡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하는 습관이니까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고 우울증 환자들이 이 습관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주변에 분들 도와드릴 때 요거를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면 감사해요. 알고 계시면 우리가 그분들 생각을 교정해 줄 수 있어요. 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인지 왜곡이래. 틀렸어. 이러면 절대 안 되고 아주 이렇게 둘러서 아주 친절하고 아주 나이스하고 친절하게 질문을 와이즈하게 해서 그것도 제가 상담 나중에 우리 마음쉼터에서 모일 때 소크라테스 질문하는 걸 구체적으로 테크닉을 가르쳐 드릴 건데 질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그러네 하고 깨닫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거 내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는구나 하고 스스로 고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오늘은 세련되게 되네. 예. 역시 프라미스 교회입니다. 자, 대표적인 10가지 한번 봅시다. 이거 우리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다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울증 안 걸릴 정도만 한다는 거지. 다 하고 있어요. 에브리바디. 과잉 일반화해. 뭐냐면은 제가 소시올워커로 일할 때 미국 소시올워커 그러더라고요. 사춘기 애들이 학교에 애가 집에 가서 엄마 내 친구들 전부 다 컴퓨터 무슨 모델 써. 전부 다 아이폰 뭐 10 몇 모델 샀어. 이럴 때는 그거 지 친구 2명이 산 거래. 그러니까 그거를 과잉 일반화. 뭐냐 하면은 부정적인 여기 우울증은 저거예요. 부정적으로 내 주변에서 딱 2명이 1명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안 좋은 결과로 가는 거를 봤어. 그걸 보고는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될 거니까 나 인생도 그렇게 될 거야 하고 부정적으로 이게
오는데 부정적으로 과잉 일반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데 지나친 일반화로 사건 한 개 가지고 우리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에 교인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저기 뭐야 그 무슨 일이 생기시더니 그다음 교회를 떠나셨어. 그 다음에는 그 한 케이스 보고 실제 나머지 30명, 50명은 그 일 생겨도 끄떡없이 교회 잘 나오시는데 어머 저렇게 한번 저기 뭐 조금 불편함 생기면 교회 떠나시는데 하고는 100%그 결론으로 가셔버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렇게 과잉 일반화를 하면서 내가 불안과 두려움과 아우 이래서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는 절망적이야 앞날이 없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래 받아왔는데 뭐 어느 대학 갔는데 너는 할 때 그거 뭐예요? 뻥이야 그죠? 엄마 친구 2명이야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부정적으로 하는 습관을 하면 우울증에 우리가 취약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아까 카타스트로피 파이즈 한다는 건 뭐냐면 극단적으로 가장 나쁜 결론으로 전자동으로 가버려. 저도 이제 애 키울 때 사춘기가 차가지고 갔어. 아니 분명히 뉴스그룹에서 볼링하고 집에 나한테 11시까지 온다 했거든. 12시 안 와. 이제 12시 넘어가면 이제 처음에 조장이 어때요? 열받죠. 이게 전화도 안 하고 엄마 걱정시켜 하다가 그 다음에 어때요? 1시간 넘어가면 슬슬 뭐가 나요? 겁이 오죠. 어머 이거 사고 난 거 아니야? 차가지고 갔으니까. 친구들한테 연락해도 안 돼. 뭐 전도사님한테도 연락이 안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이 어디로 빠지냐. 어머 이거 지난달에 거기 시카고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애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냥 즉사를 해버렸어. 친구 태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 그게 몇 달 전에 있었어. 이거 보나 마나 이거 어디 가서 지금 사고 났어. 그러니까 연락을 못하지 하면서 어디로 갔어요? 얘 지금 사고 나서 죽거나 응급실에 가 있어. 뭐예요? 벌써 화국한 최악의 결론으로 갔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요번에 직장에서 쫓겨났어. 그러면은 한번 쫓겨나면 저희 남편도 미국에서 뭐 저기 그 PhD 가지고 연구소에서 몇십 년 상세시킨 일했지만도 쫓겨날 때 있더라고요. 레이오프 당하니까 뭐 그날 아침에 가니까 딱 컴퓨터에 무섭더라고요. 너 오늘로 레이오프다 하고는 진짜 미국은 알짜로 없대요. 이제 이게 연구 그게 정보가 빠져요. 삼성 기술 유출하잖아요. 연구 그게 빠져나갈까봐 본인 집도 못 사가게 해요. 딱 여기서 너 몇 시까지 있다가 집에 그냥 가. 너 집 나중에 우리가 붙여줄게 하고는 그 사이에 이제 그 연구 기술 뺏갈까봐 그러겠죠. 그렇게 레이오프 당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멀쩡하게 어때요? 더 좋은 직장 또 자리 잡아서 또 그동택에 제가 또 테네시 집 촌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아틀란타에 와서 같이 강의를 하잖아요. 회사가 연구소가 훨씬 더 큰데 또 좋은데 와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최악의 내가 한 번 직장에서 쫓겨났으니까 이제 근데 진짜 우울증 환자들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 한 번 지금 잘렸으니까 이러면 나 평생 직장 못 잡을 거고 나 직장 못 잡으면 이건 실제 사례예요. 나 아파트 렌트비 못 내면 집에서 쫓겨날 거고 그러면 나 홈리스 될 거고 그러면 홈리스 되면 어떻게 돼요?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그러면 난 나중에 혼자서 늙어서 쓸쓸히 죽겠네까지 혼자 가. 한마디로 소설을 쓰는 거야. 근데 우리 이거 많이 해요. 애들 키울 때 애들한테 우리 많이 하죠. 너 그렇게 하면 너 요 따위로 성적 계속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맞죠 그죠? 근데 그거 뻥이에요 그죠? 그거 이거 우리가 습관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했다고 인생 종치지 않아. 새로 잡으면 돼. 한 번 보이프렌드 떠났다고 남자 없지 않아.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족, 그 다음에 이제 흑백 논리. 우리 한국 문화가 또 우리는 뭐 아니면 도야. 중간이 없어. 예. 이게 뭐냐 하면은 극단적으로 완전히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했어. 내하고 의견이 조금 달라. 그러면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아유, 우리 남편은 저희 남편은 큰 차 좋아하고 회색 좋아해. 나는 솔직히 작은 차 좋아하고 까만색 좋아해. 다를 수 있는데 너 나하고 의견이 다르게 얘기했지. 너는 나 적이다. 왼수다.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그렇죠?
그냥 중간이 있다라는 것. 근데 우리는 흑백 논리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험 한 과목 내가 100점 못 받았어. A 못 받았어. 그러면 나는 어떠냐 하면은 완전히 나는 실패하냐. 이번 학기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나는 제가 솔직히 얼마 전에 직접 들었는데 박사과정 하시는 어떤 학우님 한 분이 성적 되게 못 받았대 그 수업. 그러면서 넘사스럽다 하길래 저는 한 C나 뭐 D나 뭐 박사과정은 C잖아 주니까 그래 받은 줄 알았는데 A 마이너스 받았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아침에 이제 목사님 지나가셨어. 아침에 오면서 기분 좋아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목사님은 지금 막 당회가 바빠가지고 막 당회할 또 주제 생각하시면서 막 바쁘게 가시다. 나를 못 봤는데 목사님이 내가 인사했는데 모르고 지나가셔. 그러면 나는 전자동으로 목사님 나 싫어해. 그래 이상하더라. 지난주에도 뭔가 목사님이 내를 보면 눈빛이 그랬어. 나를 퍼스널라이즈 시킨다 하잖아요 영어로. 개인화 지 멋대로 나 자신과 내 탓이 아닌데 이거 내 탓이야 하고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날 목사님 나 바빠서 나 있는지를 모르고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겠어요? 내 인생이 부정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뭐예요? 이게 긍정적이면 문제없어. 이야 열혈사제 김남길이 나 때문에 그 드라마가 잘 됐어 이러면 괜찮아 그죠? 근데 뭐예요? 이거 전부 내 탓이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면 나는 살 가치가 없고 나는 도움이 안 되는 존재고 내 인생은 쓸모없어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소위 고상하게 말해서 뭐 추론이 어떻고 임의적 자의적 하는데 내 멋대로 해석한다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한다고? 부정적으로 지나치게 왜곡되게 전혀 내 탓이 아닌데 충분한 근거도 없고 결론을 팍 내리는데 부정적으로 내려가지고 내가 내 보이프렌드한테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씹네. 얘가 그 텍스트를 했는데 또 며칠 없네. 얘 분명히 나 찼어. 이거 지금 내가 어쩐지 내 그 베스트 프렌드한테 관심이 더 있더라. 그래서 혼자 소설을 써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털털한 보이프렌드가 전화기를 꿀에 빠뜨렸어.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의적 추론을 부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다 관련되는 거예요. 할 때 긍정적인 데이터는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부정적인 거 한 개 딱 집어가지고 우리 애를 딱 보니까 얘는 이거는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얘가 보니까 운동은 잼맹이야. 우리 애들이 그랬거든요. 운동은 아예 안 되더라고. 소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거 한 개 딱 가지고 너는 텄다, 너는 글렀다. 야 미국에서는 다 잘하고 액티비티가 대학 가서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운동 못해서 너는 좋은 대학 가기 글렀어. 요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가장 부정적인 거 한 개 집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울증에 이제 걸리신 분들이 부정적으로 그 똑같은 거죠. 이거는 뭐예요? 긍정적인 거는 쌍무시해. 잘하는 거는 당연해. 근데 하나 못하는 거 가지고 집요하게 우리 부모들 애 키우면서 많이 했죠. 그죠? 잘하는 거는 당연해. 근데 잘하는 거 칭찬과 격려는 인색하고 한 개 부족한 거 가지고 그죠? 근데 본인한테 주변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조크로 제가 넣은 건데 미국 애들이 한국 이제 부모들을 비꼬아서 이제 그 컴퓨터에서 SNS에서 도는 건데 미국에서 A라는 거는 이제 엑설런트잖아요. 뛰어난 거잖아. 우리는 에버리지. 한국 부모들한테는 A 가지고 가면 평균했네. B는 미국은 스틸 잘했는 거거든요. 굿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빌로 에버리지야. 평균치보다도 안 되네.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미국은 그냥 만족스럽게 있어 너가 통과했었는데 우리는 뭐냐면 오늘 저녁 굶어라. can eat dinner야. 그 다음에 이제 D는 미국은 D 받아도 그 수업을 패스해요. 그죠? 패싱 그레이드인데 우리는 집에 오늘은 오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F는 미국은 이제 페일이잖아. 그죠? 그 과목은 새로 들어오면 돼요. 그거 끝나서 F 받았다고 학교 쫓겨나는 거 아닌데 우리는 이제 딴 집 찾아서 입양을 해서 가거라. 이제 이렇게 해서 파인드 패밀리. 이게 이제 한국 그 우리 아시안 가정 이제 예를 들어라는 거. 이거도 이제 뭐냐면은 내가 그냥
무슨 결론을 내릴 때 그냥 내 필 꽂히는 대로 내 감정에 느끼는 대로 항상 뭐라고요? 최악의 나쁜 부정적인 결론만 내린다는 건데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결론이 부정적으로 왜곡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느끼는 게 진실이고 내가 말하는 게 진리야 하고는 애들하고 대화할 때 그러죠. 엄마가 볼 때 너가 지금 이거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이거 너 망해 하면 애가 들을 때는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좀 지금 죽 써도 괜찮아 이러면 뭔 말이야. 엄마 말이 진리인데 내가 인생을 더 오래 살았지 하고 웃길 때 주로 나중에 보면 누구 말이 맞냐고요? 애들 말이 맞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링 하는 거죠. 우리 애 중에 예를 들어서 조금 한 음악회 나갔다가 했다가 한두 번 실패했어. 잘못했어. 아니면 좀 실수했어. 근데 너는 그쪽은 잼뱅이야. 레이블 한다 그러죠. 낙인을 찍어버리는데 부정적으로. 한두 번 내가 입사시험에 떨어졌다고 나는 실패자야. 나는 나고자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부모들이 애들한테 많이 하죠. 엄마는 너 마음 다 알아 하고 마인드 리딩 내가 독심 남의 마음을 읽는다 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꿎게 애들을 우리가 소위 공격해요. 근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때 내가 남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능력 없어요.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읽어가지고 소설을 쓰면서 내 말이 맞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환자들도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게 이제 뭐냐면 결론적으로 주위 분들을 도와줄 때는 어떻게 도와주시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잘못된 그 믿음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비합리적으로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나이스하고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질문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생각이 왜곡됐다는 걸 가르쳐줘서 스스로 깨달으면은 어떠냐면 똑같은 사건이 A가 일어났어요. 이제 알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인지행동 치료 기법으로 유명한 이론인데 똑같은 이혼이라는 사건을 내가 겪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을 뭘 믿냐 하면 옛날에 우리 친척 중에 이혼한 사람 보니까 그 인생 정치더라. 평생 돈도 못 벌고 구박받고 애들도 불쌍하게 크고 애들도 그 여자도 비참하고 애들도 이렇게 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 인생은 끝났어 하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우울증에 빠진 게 A, B, C예요. 근데 주위 분들이 도와줄 때는 뭘 도와줄 수 있냐면 우리가 그분 이혼한 건 못 도와줘.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뭘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된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그걸 우리가 논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이혼하신 분, 우리 친척 중에 이혼하신 분은 오히려 또 이거를 제2의 인생으로 해서 정말 또 보람있게 새로 또 준비해서 너무나 아이들도 잘 크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헛된 기대는 주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거는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없지만 긍정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당신이 생각하는 지금 그 최악의 시나리오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고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논박을 해주면 어떻게 효과가 있냐면 내 인생 정쳤으니까 나 이제 내 입을 뒤집어 쓰고 죽어야 돼. 죽는 방법 연구해야 하는 사람이 그러네. 이혼이 인생의 끝이 아니지. 내가 제2의 인생 새로 출발하면 되고 또 이런 거 해서 내가 준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네 하도록 우리가 우울증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혼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제2의 인생이라 해서도 잘 살 수도 있고 이혼이라는 사건을 똑같이 겪으면서 나는 죽어야 돼, 자살해야 돼 라고 결론에 빠질 수 있는데 이혼이라는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해석이 제가 이 사이코테라피스트 트레이닝 받으면서 인지행동 치료 받을 때 그랬어요.
뭐 이거 설명하는데 이 이론의 근원이 뭐 옛날에 무슨 뭐 그리스 시대에 유명한 무슨 뭐 유명한 철학자 이름 뭐 무슨 큐로스 플레스 끝나는 이름을 막 갖다 대는데 제가 속으로 우리나라 조상님들은 훌륭하셔서 우리는 인생은 해석이다 그 말이 있었다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건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어떻게 나는 건지 반응이 어떤 거가 더 중요한 거지 사건이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의 느낌을 감정을 결정하는 거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딸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제 마지막 마무리예요. 결론. 인지치료, 생각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는데 앞으로 이제 다음 기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해서 이제 도와주고 이런 건 할 거고 오늘 이제 마무리는 행동치료 관련해서 우리가 주변에 이제 우울증 예방을 하는 것도 되고 이제 도와드리고 싶은 분이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행동치료 기법 해야 되죠. 뭐예요? 내가 무조건 불러내서 맥도날드 가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커피라도 마셔주고 전화해주고 챙겨주고 그게 지지그룹 그래서 내가 서포터 지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외롭고 고독하게 우울증의 가장 심한 독은 고립이자 외로운 거라 그러거든요. 부대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 아침에 가서 끌고 나와서 내가 방에 들어가서 옷 입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만들고 산책 같이 가게 만들고 그거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제일 좋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느낄 때도 억지로라도 추스려서 몸이 움직이면 어떻다고요? 감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햇볕하고 우울증하고 관계 있다 했죠. 일조량하고 하루에 이건 모든 건강에 무조건 넘어원이죠, 그죠? 하루에 최소한 일주일에 서너 번 하루에 30분 햇볕 보고 걷는 거 그게 우리 몸에 아까 세로토닌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소위 우울한 감정을 만드는 거를 막아주는 거. 그 다음에 더 우리가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호르몬을 증진시켜주기 때문에 햇볕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 나이 들면서 여자들 특히 골다공증 너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양 사람들은 치즈 안 먹잖아요. 피자 안 먹고 우유, 유제품을 덜 먹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나중에 몇 배 심각한데 양로원에서 보면 마지막에 노인들 돌아가시는 게 실제 제일 많은 게 걷다가 푹 주저앉으면서 엉덩이 뼈 부러져잖아요. 왜냐하면 골다공증이니까 뼈가 약하니까. 그러면 뼈가 팍 바스러져 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침대에 딱 들어누우시잖아요. 몇 달 안에 다 돌아가셔.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게 그건데 골다공증 맞는데도 딴 거 없거든요. 햇볕을 봐야 비타민 D가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햇볕 보면서 일주일 서너 번 먹는 이거는 모든 병에 그죠? 최고고 우울증에도 최고로 중요하고 이것만 잘해도 초기 우울증이 훨씬 좋아진다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시죠? 잠자는 거 너무 중요해요. 무조건 내가 잘 수 있는 시간 규칙적으로 정해서 가능하면 한 7시간 이상은 자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옆에 저도 잘하는데 이 전화기 붙들고 유튜브 보다가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거 절대 전자파 딱 멀리하고 예, 아이패드 전화기는 침대에 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무조건 내가 자기 좋은 시간 정해서 같은 시간으로 거의 하면 잠이 더 잘 오고 그 다음에 절대 가능하면 정말 밤에 하지 마시고 예 그런 거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식사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요. 영양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예 식사 규칙적으로 하고 영양 밸런스 있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우울증은 독이 뭐라 그랬어요? 천하장사도 고립시켜서 혼자서 무인도에 있게 해봐요. 우울증 안 걸릴 사람이 있나? 거기다가 우리가 가만히 혼자 있으면 아까 얘기했죠. 자동적으로 튀어나온 모든 생각은 뭐예요? 그 자동적 사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하루에 우리가 뭐 3만에서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한 75% 내지 멍 때리고 떠오르는 생각의 거의 절반 이상 75%는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우리 인간 본성이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고 부정적인 결론으로 가고 재앙하에 결론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열심히 참여하고 무슨 헬스클럽 친구들하고 무슨 좋아하는 봉사활동 취미클럽 그러면 우울증 예방 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감사의 글쓰기. 이거는 저희가 사이코테라피스트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정신 치료를 받으러 와도 첫날부터 상담 끝날 때까지 숙제 내주는 거 매주 감사의 글쓰기예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이 저거 했죠. 뭐예요? 내가 수소의 피를 먹겠느냐, 양이 염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그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게 이 사람들 자살하겠다고 막 지금 이멀전시로 갔던 사람들한테 감사의 제사를 하면 그러거든요. 내 인생에 지금 깜깜한 터널인데 내가 무슨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의 글을 쓰냐 이러는데 숙제 내줄 때 그래요. 한 가지는 있다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쓰라고. 자기 전에. 오늘 비가 안 와서 감사해. 아침에 빵이 맛있었어. 오늘 내가 더 안 아팠던 거. 한 가지는 감사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찾아서 쓰라 해요. 근데 한 가지 쓰고 두 가지 쓰고 하다 보면요. 이게 이제 뇌가 소위 우리가 이것도 이제 전기 회로 같은 거라 그러거든요. 뇌의 회로를 항상 두 눈을 키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만 자꾸 찾으면서 생각하던 사람이 감사한 거를 이제 이거 안 써가면 이제 정신치료소가 잔소리 하니까 써야지 하면서 억지로 찾아보면 어머 오늘 그 친구가 전화해 줬는데 너무 고맙네. 어머 그 친구가 오늘 맥도날드 때 커피 사준 게 너무 감사하네. 한 가지씩 적기 시작하면 자꾸 감사할 걸 찾잖아요. 감사할 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훈련이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에서 감사할 게 뭔가를 자꾸 찾아나가요.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의 습관이 어디로 가냐? 감사하는 습관으로 가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라도 좋고 매일 저도 이제 감사의 노트가 따로 있거든요. 저는 이제 2권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는 감사 제목 쓰는 노트고 하나는 이제 매일 큐티하면서 어떤 목사님 유튜브에서 들었는 은혜의 말씀 아니면 성경 구절 은혜의 말씀 이런 것들 이제 요약하는 건데 감사의 일기를 제가 쓰는데 매일은 못 써요. 이틀 사흘에 한 번 쓰고 되고 어떨 때 바쁠 때는 일주일에 한 번도 쓰고 열흘에 한 번도 쓰는데 쓰다 보면 3가지 5가지 막 나오거든요. 그거를 무조건 쓰세요. 쓰는 게 왜 중요하냐? 내 뇌의 회로를 바꿔요. 감사하는 회로로. 그러면 생각이 부정적으로 안 가겠죠. 자동으로 나오는 게 자꾸 감사할 조건으로 찾는 게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면 어때요? 감사하면 그게 리서치 연구를 했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이 우리의 아까 얘기했죠. 호르몬을 조절해서 우리가 우울하지 않게 하는 호르몬을 우리가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감사 얘기는 무조건 쓰세요. 쓰시면 하여튼 사이코테라피스트 정신치료사들이 숙제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담자들한테 내주는 게 감사일기 쓰는 거고 효과가 입증된 거라서 최고의 예방법이고 우리 자신도 그 다음에 주변에 도와드릴 때 힘들더라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